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부분 이렇게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엄청난 성장과 비상장 기업의 오펙 감산분을 능가하는 증산에 의해 변곡점이 오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시추선을 기준으로 미래 생산량을 가늠하던 것으로는 더 이상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최상무랑 그 리그 카운트라고 하는 시추공수를 매번 체크를 했는데 그게 2014년 유가가 100불 막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한 1300개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직전에는 한 800개에서 1100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는 이게 200개가 깨지더라고요. 석유를 파고 있는 이 시추공수가. 그리고 유가가 이번에 130불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이 리그 카운트가 또다시 거의 800에서 1000 갈 줄 알았는데 600 언저리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또 금리가 아무래도 또 높았던 영향도 있을 테고 코로나 직후에는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게 참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탄소에 대한 그런 아무래도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같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도 당시에 또 횡재세 해가지고 정유사들이 또 엄청난 돈을 버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또 횡재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도 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기술 개발과 코로나로 인한 인수 합병으로 효율이 극대화되고 비상장 기업들이 오히려 상장 기업보다 더 생산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LG 그룹에서 자사주 소각한 적 있나요?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LG 그룹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요. 2001년에 9.11 테러 있고 나서 그때 주가가 코스피가 460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딱 7개월 만에 2002년 4월 달에 460이었던 주가가 94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940에서 시장이 고점을 치고 4월 달쯤에 고점 치고 무너지는데 그때 위에서 그때 당시 LG전자랑 LG화학이 분할을 하면서 그때는 인적 분할을 했었습니다. 인적 분할하면서 지주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분할해서 지금의 주 LG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식시장은 빠르게 그 부분이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걸 알고 주가가 그때 확 빠집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주가 고점을 쳤을 때 그렇게 LG 주가들이 박살이 나면서 그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LG 사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지난번 LG화학에서 LG엔솔을 분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그 회장님은 바뀌셨잖아요. 회장님은 바뀌셨는데 옆에서 그런 걸 이제 회장님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이 스태프분들이 안 바뀌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번에 구광모 회장께서 좀 쇄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LG전자에서 또 전장부문 물적 분할해서 또 상장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연관해서 아마 좀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좋다, 그죠?
그리고 참 길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폭락장에서 큰 두려움 없이 잘 사면서도 조금 오르면 팔곤 했었는데 웜의 심박 들으면서 오래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를 외우고 있는데 40번째 외운 도정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저를 생각나게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희들을 이끌고 금융강국을 향해서 벽을 넘어가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분명코 우리는 금융강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금융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년 전에 하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는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매달렸을 때 거의 다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문화 컨텐츠도 과연 될까? 했었는데, 하도 우리가 뭐 주의식 교육으로 창의력이 없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문화 컨텐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자기 나라 글자를 만들어낸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BTS도 탄생하고 오징어 게임 아니면 또 기생충 같은 드라마, 영화 그런 대중가요를 넘어서서 그리고 여러 클래식 음악 쪽에서도 많이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정우 선수가 또 엄청난 돈을 받고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좀 제대로만 가이드를 하면 우리가 금융강국 반드시 된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많이 개선돼야 될 게 많은데요. 그 축구 선수, 뭐 이정우 선수, 야구 선수 등등 저는 그런 분들이 서장훈 선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즐기면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서장훈 선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 즐기면서 하면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꾸준하게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 1만 시간 이상의 그 시간들을 참 투입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매일 운동선수들이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체력 훈련 하는 게 저는 신문 읽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체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드리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전체 숲을 보는 법. 네.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이렇게 큰 전략이 있어야 그 세부적인 전술이 되잖아요. 큰 그림을 못 보고 들어가서 싸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침에 해외 시장, 국내 시장 이렇게 분석하는 걸 또 실시간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같이 저희가 또 잘못하는 거나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댓글로 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가 성탄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깜짝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뭘 좀 이렇게 참 따뜻한 댓글도 많이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좀 드릴까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위즈덤 칼리지의 수강생 분들도 그 차트의 정석을 제가 책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올 연말에 책으로 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번에 차트의 정석에서 사용했을 때 그 교재가 있거든요. 교재. 그 교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웜의 신박 댓글에다가
신청합니다 쓰시고 옆에다가 가로 열고 뒤에다가 그 신청서 이 링크에 보면 구글 설문지 여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댓글에다가만 그냥 신청합니다라고 써놓으시면 안 되고요. 링크에 있는 구글 설문지 들어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거기 이제 퀴즈도 2개 있습니다. 네. 우리 웜의 신박을 계속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퀴즈 2개가 있습니다. 그 퀴즈도 이제 좀 정답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우리 감사의 댓글이나 이런 걸 많이 남겨주신 분 중심으로, 왜냐하면 수량이 얼마 안 됩니다. 30권이다 보니까 이 30권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 보시면 이게 꽤 그래도 두꺼운 책으로 한 2권 정도 돼 있기 때문에요. 총 페이지 수가 그래도 한 180페이지 정도 되고, 이 안에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 10년 이평선 밑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컨빅션을 갖고 살 수 있는지, 뭐 RSI 활용 실전 투자 기법, 스토캐스틱 활용법, 볼린저 밴드 활용법, 뭐 마켓 프로파일 등등 있으니까요. 요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 다 보내드리면 좋은데, 이 교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30분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단 댓글에다가 신청합니다 하고 그 뒤에다가 신청서에다가 적으시는 전화번호 뒷자리를 이 댓글에다가 가로 열고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전화번호 다 적지 마시고 신청합니다 하고 가로 열고 전화번호 뒤에 4자리만 좀 적어주시면 최근에 오랫동안 참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좀 안 빠지도록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전자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자신문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가 알리 되팔기 관세 포탈 사각지대 우려라고 돼 있어서 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좀 안정적이지가 못해서, 어제는 보니까 그 계속 제가 이 카메라 렌즈 설정을 뭘 잘못했는지 계속 되게 울렁거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알리 되팔기 관세 포탈 사각지대 우려라고 돼 있고,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른바 알리 되팔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직구한 상품에 마진을 붙여서 중고 판매하는 불법 행위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해서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구 시장 성장과 함께 커지고 있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최근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직구 상품을 대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상품이라고 합니다. 직구 판매가 대비 작게는 1.5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아니, 그 정도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구입하는 게 싸다는 거네요. 계속 해봐야지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구 대행 상품도 흔한데,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직구 상품을 대리로 구매해주는 서비스인데, 직구 플랫폼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가 대리 구매자를 구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관세법상 직구 상품은 되팔기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법이네요. 가격이 $150, 미국 $200 이하인 직구 상품은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자가 사용 목적 외에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변심 등 사유가 발생해도 판매처 반송이 원칙이며 일부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직구 상품을 판매하면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마진을 붙여도 안 붙여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직구로 3만 원에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네 해서 2만 원에 내가 손해보고 팔았다 해도 그것도 다 처벌 대상이네요. 관세 포탈이 적발이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면제받은 관세액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구 대행 또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직구 대행을 해도 안 되네요. 최근 중국 직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적발 불가능한 수준이 됐고요. 행위의 불법성을 모른 채 직구 상품을 중고 판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관세 부가세 면제 상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유통되면서 이커머스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관세 당국도 한계에 부딪힌 상태이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는 관세청 내부 직원은 3명이라고 하네요. 3명.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개별 케이스마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사실상 역부족이고요. 해외 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의존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이 한국 진출 움직임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 와이즈 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 10월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613만 3,758명에 달했고요. 같은 기간 테무도 MAU 265만 6644명으로 지난 8월 대비해서 5배 급증을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새 국내에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이죠. 직구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온라인 플랫폼 서면 실태 조사와 상시 기획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게 정말 여기 적혀 있듯이 이 이커머스 생태계에 큰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은요, 여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쿠팡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바로 밑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쿠팡, 글로벌 최대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품는다? 쿠팡 모회사 쿠팡 INC가 세계 최대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한다고 하네요. 파페치의 명품 경쟁력에 쿠팡의 혁신 물류를 결합해서 글로벌 온라인 명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파페치 홀딩스를 $5억 6,500억에 인수하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그죠? 인수하겠다고 SEC에다가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아테나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파페치를 인수하는 방식이고요. 아테나 지분은 쿠팡 INC가 80.1%, 그리고 그린옥스 캐피탈이 19.9%를 소유한다. 쿠팡이 80.1% 최대 주주가 됩니다.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설립된 파페치는 전 세계 19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명품 중개 플랫폼인데 50개국에서 만든 1,400개 브랜드와 부티크 그리고 백화점을 소비자와 연결해주고요. 파페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넓은 명품 상품군을 확보하고 있다네요. 스트리트 럭셔리 브랜드 오프 화이트,
팜 엔젤스 등이 속한 이탈리아 뉴가즈 그룹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의 명품 부티크 브라운스, 미국 스타디움 굿즈도 취급하며 최첨단 기술과 럭셔리 상품, 이커머스를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파페치는 쿠팡 인수를 기점으로 비상장 회사로 전환될 예정인데 김범석 쿠팡 의장은 앞으로 파페치는 비상장사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쿠팡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그간 약점으로 꼽혔던 패션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파페치 독점 브랜드와 부티크의 맞춤형 최첨단 기술을 제공해서 국내외 명품 소비자를 공략한다고 합니다. 호세 네베스 파페치 CEO는 쿠팡에 입증된 상거래 혁신 경험과 실적을 통해서 우리는 브랜드와 부티크 파트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페치는 명품업계의 랜드마크 기업으로 온라인 럭셔리가 명품 리테일의 미래임을 입증하는 변혁적인 힘을 발휘해 왔다면서 우리는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 경험을 재정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현대차와 일본입니다. 이티톡, 현대차와 일본. 일본 시장은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계륵 같은 곳이다 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신차 판매량 420만 대를 기록한 글로벌 4위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수입차가 진입을 시도하지만 성공의 깃발을 꽂은 업체는 손에 꼽힌다. 치솟는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현지화 전략에 실패하면서 적자 누적에 눈물을 머금고 철수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치솟는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인데 치솟는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현지화 전략에 실패. 요 부분은 조금 와닿진 않네요. 한국 기업 중에서도 현대차가 2001년 일본에 진출을 했지만 8년 만에 2009년 실적 부진 속에서 철수를 선언했죠. 미국,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존재감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독일 업체도 BMW가 일본에서 프리미엄 소형차 미니 브랜드로 자동차 전문 리서치 업체 컨슈머 인사이트가 선정한 올해 수입차 브랜드 3위에 올랐지만 1위에서 10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본계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공불락 일본 자동차 시장 공략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2022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 재진출했는데요. 장 사장은 현대차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과 함께 일본 공략의 키포인트를 콤팩트 전기차 전략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콤팩트 전기차는 일본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를 말하고요. 장 사장은 코나 EV와 함께 차체는 작고 더욱 저렴한 초소형 전기차 캐스퍼 등의 출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소형 전기차를 앞세워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전기버스를 새롭게 출시하겠다는 것이 장 사장의 전략이고요. 실제로 현대차는 최근 일본 시장에서 소형 전기차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코나 등 소형 전기차를 2,500만 원대 가격에 제시하며 일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네요. 전문가들은 일본을 수입차의 무덤으로 꼽는데요. 대부분 전문가가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면 경제성이 뛰어난
경형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의 전략은 적절해 보인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 개척을 꾀한다고 분석을 했고, 현대차의 전략이 들어맞는다면 지속 성장하는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사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현대차는 일본 시장 재진출 성공을 위한 변곡점에 있는데, 그 결과는 현지 수요 맞춤형 전기차 사업 전략에 성패에 달렸고, 현대차가 세계 3위 글로벌 판매 그룹에 오른 성장 경험을 발판 삼아서 전기차로 일본 시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일본이 되게 배척적인 그런 면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K-팝 특히나 JYP의 콘서트 매출에서 꽤 거의 7~80% 이상이 일본에서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외산이나 외세 문화에 이렇게 배척적이지는 또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동차가 왜 실패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 자동차가 워낙 뭐 글로벌 완전 탑이잖아요. 그 일본 자동차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그 전에 2001년에 진출했었을 때 어떤 가격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그런 품질 면에서 좀 가격하고 그런 품질하고 이렇게 좀 맞지 않았는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SNS가 저거잖아요. 라인이잖아요. 라인 네이버에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이런저런 거를 따져보면 소비자는 그렇게 지나치게 애국 소비들 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일본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기차의 일본 시장 공략은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이 강남권에서 팔린 차들이 보면 그때 당시에 렉서스였습니다. 렉서스. 예, 우리가 뭐 반일 감정이 그때는 없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렉서스가 꽤 강남에서 많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BMW 5 시리즈가 강남 소나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또 많이 팔리다가 최근에는 뭐 확실하게 제네시스가 꽤 많이 보이죠. 네, 그런 걸 보면 GB70, GB80 이런 거 보면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일단은 통과를 해야 일본에서도 통하겠죠. 일본이 훨씬 더 자동차의 품질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걔네들 우위에 사실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미 현대차가 경쟁력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경쟁력을. 자, 뭐 차 얘기 나온 김에 차로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죠. 테슬라 한국 누적 판매 6만 대 돌파, 중국산도 1만 대를 넘겼다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국내 누적 판매가 6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 6월 국내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17년 6월에 들어왔었네요. 아이폰은 2007년 6월 그리고 테슬라는 2017년 6월. 네. 이렇게 시작한 지 6년 5개월 만인데 지금 테슬라가 올해 가격을 낮춘 중국산 모델 Y, RWD 후륜구동을 들여와서 1만 대 이상 출고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일 카이즈 유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10월 11월까지 테슬라 국내 누적 판매 대수가 총 62,785대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1월에서 11월 누적 판매는 15,43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차 브랜드로는 압도적 1위이자 수입차 시장 전체로 봐도 BMW 69,500대, 그리고 벤츠가 68,135대, 그 밑에 아우디가 16,649대. 야, 전부 독일차다, 그죠? 에 이어서 4위에 해당하는 호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7에 14, 15만 5천 대. 예, 독일차가 우리나라 시장에 한 15만 5천 대에 팔렸네요. 그 다음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15,000대. 등록 대수 표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300대, 18년도에 한 600대, 19년도가 확실히 확 늘었네요. 2,400대. 그러니까 2018년 대비 46, 24, 거의 4배 성장을 했네요. 예, 요런 거 보면서 주식을 샀었더라도 아주 큰 수익을 냈겠죠.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4배 이상 팔리는 이런 고성장을 딱 보였을 때 주식을 샀었으면 큰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였는데도 2,400대에서 코로나 때 11,800대. 이때도 5배 성장했네요. 그리고 21년도에 한 50% 성장, 17,000대, 22년 작년에 역성장했습니다. 14,000대네요. 그리고 올해 15,000대. 작년에 역성장을 하면서 야, 테슬라 주가가 420불에서 작년 올 1월 달 초에 100불 갔었잖아요. 100불. 420불에서 100불 갔으니까 75% 빠졌는데, 그죠? 이야. 우리나라 국내 판매 동향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 14,000대 하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11월까지 누적이 15,000대니까 작년보다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금리 올리고 주가 빠지고 집값 빠지고 하니까 이 부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 이번에 우리 차 한 대 바꿀까? 새 차로 바꿀까?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를 바꿔, 원래 차 바꿀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야, 지금 금리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확 떨어지니까, 그죠? 네. 타던 차 고쳐서 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올해까지 15,000대, 12월 남았으니까 한 17,000대로 끝나겠다, 그죠? 특히 올해 테슬라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를 국내에 처음 투입해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네요. 지난 7월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간 모델 Y는 SUV인데요. 가격 경쟁 모델 Y RWD는 SUV인데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네요. 테슬라는 기존 7천에서 8천만 원대였던 모델 Y 가격을 보조금 100% 지급받을 수 있는 5,699만 원으로 대폭 낮춰가지고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보조금 혜택을 더한 모델 Y RWD의 실구매가는 4천만 원 후반대에서 5천만 원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Y RWD는 10월에 2,814대, 11월에는 3,542대 등 총 1만 1,000대를 출고를 했고요. 올해 모델 Y 전체 누적 판매 대수가 13,000대로 전체 판매의 84.5%에 해당되네요. 테슬라는 최근 자체 급속 충전 네트워크인 슈퍼차저를 다른 브랜드 전기차에 개방하며
충전 생태계 주도권 확장도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기준 국내에 설치된 슈퍼차저는 148곳 1007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알아냈다 그죠? 테슬라 국내 등록 대수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나 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위에 네이버 게임 방송 스트리밍 치지직 오픈 베타 게이머 스트리머 모두 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19일부터 어제부터입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게임 스트리밍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치지직은 풀 HD 1080p의 고화질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가끔씩 그 유튜브가 화면이 너무 흐리게 나와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또 댓글에 그게 고화질로 바꿔보세요 했을 때 요 1080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자, VOD 다시 보기 서비스와 텍스트 투 스피치 보이스 후원 등의 기능도 지원을 하네요. 스트리머와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활발히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에는 일부 권한을 부여받은 스트리머만 방송이 가능하고요. 3일 후 2차 권한 부여가 진행되네요. 3일 뒤면 22일부터다 그죠? 스트리머는 치지직 스튜디오를 통해서 팬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구독자 관련 데이터부터 상세 후원 내역, 컨텐츠 분석 자료 등 채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베타 기간에 누구나 치지직을 신청할 수가 있고 치지직 내 재화인 치즈를 통해서 스트리머를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치즈는 네이버 페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는 치지직 정식 오픈 시점까지 네이버 검색 연동이 되고 채널 구독, 영상 후원 등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서비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중 치지직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년에 정식 오픈이네요. 향후 치지직은 네이버 검색, 게임판, 네이버 카페, 클립 등 네이버가 보유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게임 커뮤니티 서비스 본연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치지직을 통해서 네이버는 그간 구축해온 게임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인데 게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이버 게임 라운지, 네이버 e스포츠 페이지 등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업계는 네이버가 국내 게임 스트리밍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 트위치가 내년 2월에 한국 시장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종료를 지금 한 게 아니네요. 종료한다 했는데 내년 2월에 사업을 종료를 하기 때문에 이 트위치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 네이버의 치지직이냐 아니면 아프리카 TV로 가느냐 그렇게 지금 몫을 트위치의 몫을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트위치 스트리머 영입 및 유저 트래픽 확보가 가능하다면 치지직의 사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와의 연계로 확장성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2015년부터 게임 특화 커뮤니티를 탄탄하게 쌓아왔고 이를 기반으로 네이버만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쪽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아침 저희가 회의를 따로 하면서는 이 치지직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약간의 조금 이 선을 넘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 바로 이제 차단이 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아프리카 TV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양분화돼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간이 40분이네요. 자, 다시 끌어오르는 중국 게임 시장. 연매출 55조 원, 역대 최고라고 하네요. 계속 이 중국 시장은 제가 모니터링 하는 게, 이 게임이 됐든 여행이 됐든 이 중국이 지금 홍콩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한 부분인데, 규제 완화, 판호 발급 확대에 지난해 첫 역성장 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대규모 자본 신작 입단 출시, 매출 74% 모바일 부문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지난해 중국 소비 시장이나 이쪽이 참 안 좋았다 그죠? 어떻게 중국 게임 시장이 작년에 처음으로 역성장까지 했었군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판호 발급 확대 등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연매출액 규모가 처음으로 3천억 위안을 넘어섰고, 현지 퍼블리셔를 통한 K게임, 지식재산권 IP의 중국 진출도 본격 재개된 가운데 새해에도 개방과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엄상 디지털 협회는 최근 광저우에서 진행한 중국 게임 산업 연자총에서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게임 시장 내 연간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조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13.95% 증가했고요. 연간 이용자 수가 6억 6,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2023년 중국 게임 시장 분야별 연간 매출액이 나오는데, 이 55조 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이 41조를 차지하고 있고, PC 클라이언트 게임이 약 12조 원이네요. 그리고 웹 게임이 8,600억. 그리고 콘솔 게임은 얼마 안 되네요. 5,283억. 네,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게 다 콘솔 게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밑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제일 밑에 짱유진, 이 중국 음상 디지털 협회 부회장이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게임 산업 종사자는 인터넷상 미성년자 보호 지침과 온라인 게임 프리미엄 퍼블리싱 프로젝트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게임 산업 기술 혁신 역량과 국경을 초월한 역량 강화 효과를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펼쳐갈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내 게임 업체들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데, 하나의 좀 물꼬가 터지는 그런 모멘텀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밖에 보면 참 눈이 와가지고요. 여의도 공원의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뭐 금융강국 얘기했지만 주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계절이 있습니다. 처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식시장이 여름이었다가 또 겨울이 오니까 와 이게 뭐야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러셨을 건데, 30년 정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죠. 실제 우리나라 사계절처럼. 그래서 이 사계절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계절을 보면 눈이 왔을 때 아름답다라는 마음하고, 솔직히 눈이 오니까 야 이거 축구장에 눈이 쌓이면 축구는 못 하는데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예전엔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눈이 왔을 때 아름답다. 눈이 오면 이게 빨래 널어놓은 게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떤 이벤트를 받아들이나 이 퍼셉션, 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계절이 뚜렷하고 이 사계절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